1. 염소가 듣고 있어. 시집간 예쁜이가 친정에 다니러 와서는 친구인 이웃집의 곱단이와 우물가에서 만나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예쁜아, 전부터 먼저 시집간 사람이 다 얘기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어서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얘기해보아라. 그래, 첫날 밤은 어떻게 치렀니? 얘 말도 마라. 글쎄, 그이는 내가 옷도 벗기 전에 달려들어 야단이잖니. 부끄러워서 혼났다. 이런 식으로 예쁜이는 낮이 뜨끈한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문득 옆을 보니까 근처 풀밭에 메어둔 염소가 가운데 다리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예쁜이는 대뜸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친구의 손목을 잡고 그 귀에 가만히 속삭였다. 저쪽으로 가자. 염소가 듣고 있어. 2. 뒤쪽 냄새. 어떤 장사치가 장가를 들더니 아내가 너무나 좋아서 일도 집어치우고 잠시도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달가량 지난 뒤에 아내가 남편에게 충고하였다. 여보, 당신이 저 때문에 장사를 나가시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내일부터는 장사 나가세요. 장사치도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서 이튿날 아침 일찍 장사를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내와 떨어져 있을 일이 안타까워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그건 말이, 그걸 조금만 뽑아주면 몸에 간직하고 가겠어. 아이, 망측해라. 아내는 흘겨보면서도 조금 뽑아서 남편의 옷에 주머니를 만들어 넣어주었다. 이튿날 저녁 장사치는 어느 객주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아내 생각이 나서 참지 못하겠는지라 주머니를 꺼내 만져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한 소경이 들어오자 장사치는 익살스런 기분이 되어 소경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이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좀채로 맞히지 못하실까요? 어디 잠깐 이리 줘보시오. 내 냄새를 맡아보고 맞춰보리다. 소경은 주머니를 받아 가지고 코에 대고서 한참 동안 냄새를 맡더니 이윽고 봉투를 장사치에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이 다음번엔 부인에게 좀 더 위쪽에서 뽑도록 말하시오. 이건 약간 내려가 뒤쪽 냄새가 나는걸요. 3. 방귀 대신. 옛날 못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어찌나 못났던지 한두 번은 고사하고 몇 번을 가르쳐줘도 들은 그때뿐이지 금세 잊어버리는 공생원이었다. 이 공생원이 이웃 동네에 사는 사돈집에 초상이 나서 인사를 안 하러 갈 수 없게 되었다. 한데 초상 상제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그 아내가 자세히 일러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일러주어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는지라 아내는 답답하여 밖에 나가 알아보니 마침 같은 동네에 사는 김첨지도 문상을 간다는 것이었다. 여보.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공생원을 불러 김첨지를 따라가서 김첨지 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 하시오. 하고 단단히 부탁하였다. 공생원은 아내의 부탁을 명심하면서 김첨지를 따라 초상집인 사돈 집으로 갔겠다. 그런데 김첨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원체 키가 커서 문설주의 이마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것을 본 공생원은 이마로 문설주를 들이받는 것도 상가집에 와서의 인사인 줄 알고 문설주를 받으려 하였으나 키가 작아 발돋움을 해도 안 되고 문지방에 올라서도 좀처럼 닿지 않는다. 마음은 급하고 이마는 닿지를 않고 당황해진 공생원은 그래도 그럴듯한 꾀가 머릿속에 떠올랐던지 문지방에 올라서서 껑충 뛰었다. 이마가 문설주에 부딪히는 순간 공생원 눈에선 불이 났고 이마에는 주먹만한 혹이 생겼다. 상가에 와서 인사 2번 하면 골통이 2쪽으로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김첨지의 뒤를 따라가 보니 김첨지는 고인 앞에서 절을 2번 하고 나서 곡을 한다. 공생원도 김첨지를 따라 2번 절을 하고 나서 곡을 했다. 고인 앞에서의 절과 곡을 마친 김첨지는 다시 상주에게로 가서 한 번 절을 하고 2번째 절을 하려고 몸을 구부릴 때다. 김첨지는 아침 먹은 게 좋지 않았던지 뽕하고 방귀를 뀌는지라 공생원도 김첨지와 같이 한 번 절하고 나서 2번째 가서 방귀를 뀌려고 했다. 그러나 좀처럼 방귀가 나오지 않는지라 힘껏 안간힘을 쓰고 힘을 모아 응 하니 나오라는 방귀는 안 나오고 뿌지직하고 구린 것이 쏟아졌다. 한숨을 휘 쉬고 난 공생원은 한 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어 쏟아진 똥을 한 움큼 쥐어내서 상주의 코앞에 내밀며 방귀 대신 이것도 인사가 되오. 4. 새우 요리. 옛날 어떤 곳에 호라비로 지내는 서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서진사가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가서 새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는 늘 새우 요리 타령을 일삼고 있던 차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한 짓궂은 친구가
커다란 새우 한 마리를 사들고 가서 몸종을 넌저시 불러내어 새우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 이 새우를 삶으면 내가 진사 어른과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장 알게 된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고 몸종은 깜짝 놀라 물어보았다. 말하자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 새우는 빨갛게 된단다. 곧 몸종은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진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새우 요리가 나오기만 고대하고 있는데 좀처럼 나오지를 않는지라 진사는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 요리는 어찌 되었느냐? 네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 하고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은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 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 위에 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도 더 새빨개져서 진사를 보고하는 말이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제 금세 탈로가 날 거라고 말했잖아요. 5. 겁쟁이 신랑. 어느 신놈 부부가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러 들어왔지만 한 구석에서 떨고 있는 색시를 보자 그만 생각이 달라졌다. 여보. 하고는 도둑은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금 안으로 넣고는 이 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내놨단 봐라 알지? 하고 위협했다. 신랑은 도둑이 색시에게 달려들어 욕을 보이는 것을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일을 마친 도둑은 유유히 사라졌다. 겁쟁이. 하고 멸시하듯 흘겨본 아내는 이 사실을 포도청에 알렸겠다. 오래지 않아 포졸들이 달려왔다. 포졸은 남편을 보고 그래 임자는 도둑이 시키는 대로 얌전히 서 있었단 말이오. 하고 묻자 남편은 분연히 대답하였다. 천만에요 난 용기 있는 남자여. 그놈이 그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에 수십 번이나 금 밖으로 발을 내디뎌봤다오. 6. 깎아야 맛 어떤 선비가 서울에 올라와 사동에다 하숙을 정해놓고 있었겠다.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면 무엇이든지 갑절식 애누리를 해야만 속지 않는다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들은지라 이 어리석은 선비가 겉으로 야근 체하느라고 먼저 주인장과 수작을 걸어 말하기를 주인장은 성씨가 뉘시오? 난 한서방이 왜다. 한서방이라. 그럼 우리네 세물은 반서방이구먼. 거성 한번 기묘하다. 그래 이 동네는 무슨 동네라 하오? 사동이라 하오. 사동? 그러면 이동인 개로고. 들을수록 이 시골 선비의 얘기가 이상한지라 이번엔 주인이 물었다. 당신 어디 사시오? 그리고 성씨는 네 댁이고요. 나 사는 데가 어디냐고요? 사천 사오 그리고 남이 날 부르기는 12서방이라 하지요. 사천이라면 경상도 사천 말이오? 그런데 12서방이란 것도 있나? 나 살기는 이천 사오. 그리고 내 성은 애누리를 빼고 말하면 육서방이요. 7. 정말 당해낼 수 없군요. 옛날 평양에 여옥이라는 예쁜 기생이 살았었는데 이름 그대로 아름답기가 평양 성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다. 그런데 인물 값을 하느라고 그러는지 도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니 김선달로서는 가히 상대해 볼 만한 여자인지라 말로 행동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구슬러 보았으나 결과는 속위에 경일 끼었다. 내가 제법 비싸게 구는구나. 양반이나 부자 놈만 사람인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어디 좀 두고 보자. 하고 김선달은 대동강 팔아먹던 솜씨로 그야말로 과부집 대돈변을 내어 가지고 날마다 값진 폐물과 비단 옷을 해다 주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돈의 위력 앞에 여옥이도 넘어가고야 말았다. 비싸게 굴던 여옥이도 김선달에게 처음으로 애교를 담은 웃는 얼굴을 보이며 늘 값진 물건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모처럼 호의라 받아두긴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저 때문에 쓰신 돈이 100냥도 넘지요. 그까짓 돈 100냥이 문제겠느냐. 네 좋아요 선달님 하룻밤만으로 좋으시다면 그 하룻밤을 백날 밤으로 생각하라는 듯 말하였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인데 그 하룻밤 내내 지내는 동안 한마디도 말을 안 할 것이며 그리고 불을 절대로 켜지 말 것이 제 조건이에요. 이리하여 김선달은 아름다운 여인과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잠자리에서 그 순간 여옥의 얼굴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은 자웃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김선달은 군말 않고 허락하였다. 만사는 한 방에서 진행되는 무언극이었으나 김선달은 그 열렬한 애무와 포옹으로 여옥을 놀라게 하기를 무려 10회에 이르고 게다가 이상하게도 한 번 치를 때마다 얼마 동안 변소에 다녀오는 모양이다. 이리하여 11회째 이 도도한 여옥은 완전히 손을 들고야 말았었다. 그리고 말하지 않겠다던 조건은
자기 편에서 깨뜨리고 드디어 죽어가는 목소리로 선달님은 정말 당해낼 수가 없군요. 선달님이라고? 난 선달님이 아니야. 선달님에게 300냥이란 돈을 치르고 10번째로 내 몸을 사러 들어온 사람이야. 8. 겁과 속. 찌는 듯한 삼복 더위에 일을 하기 싫은 한 머슴이 주인의 눈을 피해 낮잠을 자려고 헛간에 들어갔더니 벌써 주인 마누라가 들어와 망측한 꼴로 집 북터기에서 자고 있었다. 머슴도 사내인지라 욕망이 동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마침 아무도 없겠다. 실로 안성맞춤의 기회였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이거 만약에 주인 마누라가 소리라도 질러 일이 터지는 날에는 어쩐다. 이런 생각이 들어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인 마누라를 덥석 끌어안았다. 주인 마누라는 이윽고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떠더니 에그머니나 망측스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 부끄럽지도 않느냐. 미안해요 마님. 그럼 비키나겠시우. 머슴이 멋쩍어서 일어나려고 하자 주인 마누라는 사람도 내가 언제 자네더러 비켜나라든가. 그저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지. 9. 돈 먹는 부처님. 심술 고약한 종이 부처 속에다 상로놈을 숨겨놓고는 마을 여인에게 영험한 부처라고 속이고는 평생에 감춘 바 남아 모르는 비밀을 곧바로 불전에 고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한 불벌을 받으리라. 하고 원포를 놓고는 부처 속의 상로놈에게 신호하여 너희들의 음탕한 일들을 내가 다 아니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게 하였다. 이에 놀란 여인네들은 앞을 다투어 고백하였다. 이제까지 지는 얌전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 한 사내가 나타나 저도 처음에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마침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100냥을 부처님께 바치지요. 하고 중이 말하였다. 부처님 저는 남편이 있는 몸으로 이제까지는 한 번도 부정한 짓을 한 일이 없으나 요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나타난 사내와 눈이 맞아 몇 번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고백하자 그러면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부처님 앞에 100냥을 바치시오. 하고 중은 명령했다. 부처님. 세 번째 여자가 말했다. 저는 17살로 여태까지 남자를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마을에 나타난 한 사나이와 그만 그럴듯한 말로 꾀이기에 몸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신도 제 값으로 100냥을 부처님께 바치시오. 이렇게 차례차례로 10여 명의 여자가 나타나서 모두 이 고을에 새로 나타난 사내와 잘못을 저지른 일을 고백하였다. 저녁 때 중은 모은 돈을 판도방에 가지고 가서 기뻐하며 세고 있을 때 상로놈이 건장한 사내를 안내해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하고 중은 가장 구도자답게 말했다. 아니 저 잠깐 의논할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하고 사나이가 말했다. 오늘 부처님께 죄를 빌려온 여인네들과 정을 나누었다는 사나이는 실은 나요. 이거 창피한 일이요만 스님이 그릴 듯한 돈 먹는 솜씨에 감탄했는걸. 하지만 스님 사람이란 뒷일도 생각해야 하는 법이요. 여러 말 안 할 테니 오늘 수입의 절반만 주구려 못하겠다면 난 곧 이 마을을 떠날 테니까. 10. 무슨 집. 어떤 삼장수가 산구러미를 짊어지고 시냇가를 지나다가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니 마침 한 사나이가 아내의 손을 잡고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것이 보였다. 보니 그 아내가 여간 미인이 아닌지라 은근히 마음이 동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환장한 작자야, 대낮에 들판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 무슨 짓이라니? 아 어디서 그 짓을 할 데가 없어 밭 가운데서 그 지랄이냐? 그러자 농부가 내가 분명히 미친 놈이구나. 무얼 보고 내게 대낮에 그 짓을 한다고 떠드느냐? 내가 누구를 속일 셈이냐? 나의 소견은 밝고 분명하도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삼을 먹는 자는 혼미하다 하니 내가 걸머진 것은 삼꾸러 미라 능히 눈을 어지러히 하여 그런 것이다. 내가 한번 시험 삼아 이리 건너와서 내 짐을 지고 한번 바라보라. 나는 내 처 있는 대로 건너가 있을 테니. 그래 좋다. 하고 사나이가 건너오자 삼장수는 걸머진 삼꾸러미를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내를 건너가 그 아내를 데리고 정을 푼 다음. 그래 보니까 어떠냐? 과연 그대 말이 옳도다. 내 비로소 삼이 능히 사람의 눈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도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